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2월 2주차 여론조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라건대 윤석열의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마지막 여론조사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는 앞으로 간혹 여론조사로 정가의 선택과 고민을 역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24년 12월 세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저는 건조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숫자 얘기를 또 해야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두뇌 풀가동을 할 생각에 긴장하고 있어요. 저희 눈앞에 숫자가 쌓여있고 이걸 갖다 놓으신 분은 신수현 소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12월 18일자 조선일보의 일면 헤드라인 탄핵의 강 피하다 계엄의 바다로 간 와우. 여입니다. 이거 되게 시적이네요. 네, 좀비물 2편 예고죠. 예, 좀비들을 필해서 미로를 빠져나왔더니 온 도시가 폐허가 돼 있더라. 이런. 뭐지? 28주 후 엔딩이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영화 레지던트 이블 1 엔딩도 그거였어요. 네. 계엄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앞으로 못 찾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사라졌어요. 멸종됐어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수원 소장이 급히 뭔가를 정리했습니다. 근 2주간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렇듯이. 네, 눈 떠보니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이게 있고. 뭐죠? 이번 주에 김현대 평론가를 딱 20일 만에 다시 만났거든요. 네. 정말 30년 만에 다시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전쟁 동안 못 만난 이산 가족 느낌. 네, 다 리셋됐어요. 그냥 다 리셋되고. 네. 매일매일 눈 뜨면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지금 이 독특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온 국민이 시사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사를 채우는 면들 중에 여론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여론조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그 백데이터라고 봐야 되고 속보성 소식이 너무 많고 중계가 지금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너무 적죠.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선거 국면이 꽤 남았고 뭐 내년 2월 내년 재보궐이 있다고 해도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알듯이 여론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전장도 되게 명확하고 찬반을 물어볼 단계도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친애하는 윤상현 의원님 덕분에 사람들이 2개월 만에 잊어버릴 거 한 20년 기억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아는 결과를 물어본다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PD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네. 이제는 대통령 여론조사가 안 나올 때가 됐고 여론조사 이야기하려면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꾸만 다루는 범위가 넓어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특집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윤석열 될게 여조와 아니었는데. 관련돼서는 네, 명태균 특집 그리고 그다음 윤석열 여조 관련 마지막 특집. 네,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내란 수계 혹은 내란 우두머리 그 알실에서 통일된 용어가 있으신가요? 최초로 통일된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제시하셨어요. 이 시츄에이션을 일컫는 고유명사 김건희 윤석열의 난. 저희가 선점했습니다. 네, 저희가 찜했습니다. 당분간. 저는 그 우두머리를 선호합니다. 우두머리. 왜냐하면 법정 용어거든요. 네. 그럼요. 네. 되게 세비지하고 좋지 않나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이 법에 있군. 적시되어 있다. 국회 상임위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냈잖아요. 수계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냐면 뭐라고? 법적으로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어디 언론에서는 뭐 우두머리가 너무 약간 언어피셜해 보여가지고 수계라는 말이 더 덜 욕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언제부터 그렇게 있고. 용기 있었어? 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걸. 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는지.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지지율이라는 숫자가 무의미해지는 시점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탄핵 가결 직전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1% 갤럽 12월 조사입니다. 13일. 네. 네. 그런데 이게 그 금요일에 모두를 긁었던 그 담화 전이기 때문에 그 저번 주에 계엄 직전은 19% 그리고 계엄 직후는 13%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뭐 태극기 애호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태극기 성조기 애호가. 네. 선거 부정주의자. 미국에서는 뭐 일렉션 디나이어라고 하는데 일렉션 디나이어를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로는 플랫 어서가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한데 선거는 부정인 거죠. 이분들 머릿속에서. 그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엊그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네. 보면서 계엄군의 선관위 심탈 시도를 육안으로 제일 먼저 본 최초 목격자가 부정선거 주장 시위하시는 분인 거 보고 좀 쓰게 웃었어요. 아, 늘 그 앞에 NPC로 요새 있으시니까. 네. 네. 네, 이 그알 팀이 대단한 게 그런 독특하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장면 되게 잘 잡아내고 되게 잘 푸는 편이에요, 편집할 때.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는 음. 그분들 선관위 앞에 밤새 계시거든요. 현막 치고. 그죠. 그 툭하면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생방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진짜들은 여론조사 전화도 안 받아요. 대답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조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부정선거론자들은 네. 난 휘둘리지 않겠어. 네. 그럼 그분들은 잘하면 명태균 싫어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궁금한 게 선거가 조작이면 투표도 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그렇습니다. 대통령 민경욱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투표는 또 하라고 합니다. 네. 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은 누구든 좋아해주는 규모가 저 정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11, 생각합니다. 13, 19% 정도. 이게 이제 적어도 그게 어느 쪽 정당, 어느 쪽 진영이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든 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 지지하거나 계속 지지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 노출도가 상당히 적은 피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평상시에 뉴스를 안 봐서 네. 그냥 전해진 견해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여조 5%가 나올 때보다 이번에 실패한 반란일 때의 11%는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설득력? 침투의 정도가 훨씬 더 적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실망스러운 수치긴 했습니다만 네. 여튼 저도 이제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에는 수치 한두 개 보고 일희일비하진 않기로 했고 앞으로 일희일비할 일이 없으니까 더더욱 즐겁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원래 빨리 다급히 이제 방송을 하자. 여론조사가 갑자기 떡락한 게 나왔고 이게 3에서 5일 동안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3일날 조사할 때는 아직 반란이 안 잡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건 또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또 바뀌어요.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신소 소장이 먼저 했고 그래서 저도 좋다. 방송을 준비해보자. 그랬는데 자기 뭐 바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쁘셨어요? 이런 비민주 시민을 만나고 뭐 하세요. 그랬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바쁘다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원고를 보내주시면서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정신적 타격으로 인한 바쁨이 아니셨을지 원래 생각이 드는데요. 예정돼 있는 뭔가가 있긴 했는데 네. 뒤늦게 민주 시민 모드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 예정돼 있는 뭔가가 지금 다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신소 선생의 원고를 보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가 아니면 이제 윤석열의 여론조사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못합니다.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주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집어 콕김치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을까? 늦은 건 아닐까? 적지 않은 나이, 고민되는 배움의 길.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서 전문가로의 첫 발을 함께하세요. 2024년 12월 1일 2025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 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로아스웰 신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신상 시리즈입니다. 네. XSFM과 함께 상의를 하고 개발을 했어요. 네, 이제 입점을 했는데요. 프로틴 앤 이뮨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귀가 닳도록 단백질의 중요성을 들으시죠. 저도 PT 갈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날 혼납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화 흡수력이 높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적은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섞어서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비중이 중요한데 제가 이걸 진짜 못 맞추거든요. 그냥 단백질 같은데 두부는 콩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훨 낫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조합을 딱 해준 거예요. 식물성 40대 동물성 단백질 60 비중으로 황금 밸런스로 조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백질 비슷한 것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유당을 제거한 WPI 단백질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 운동을 아주 헤비하게 하는 양반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먹다가 나중에는 WPI로 정착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그거는 데피니션을 낸다고 네. 뼈와 근육만 남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긴 한데 아무튼 보통은 가장 열심히 단백질 챙기고 사는 사람들은 WPI를 쓰는 편입니다. 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 네, 그렇더군요. 근데 바꾸고 나서 확실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아미노산 스코어 식약처 기준 85점인데요. 프로틴의 이뮨 산풍의 경우 120점입니다. 잘 만든 물건이란 말씀이고요. 네, 아연과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넣어 면역 기능과 장 건강까지 배려한 세심함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단백질 섭취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제가 벌써부터 혼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회사에서도 혼나고 PT 가서도 혼나고. 저는 혼은 안 냈고요. 네. 네. 잔소리? PT는 혼내나 봐요. 네. 네. 신상도 들어왔고 연말인데다가 탄핵으로 기분도 좋고 소비하기에 모든 게 완벽한 조건입니다. 네, 이건 조물주의 워딩입니다. 네, 그렇긴- 아직 탄핵 안 됐습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그런 조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행사를 해야죠. 짧게 이달 말까지.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윤석열 여론조사를 이번 주까지만 볼 수 있는 것처럼 로아스웰의 신상 라인업 모든 제품 대상으로 하나 더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마다 플러스 원 옵션이 다르니까요. 좀 자세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액세스몰에서 봐주시고요. 근데 또 하나 더 증정만 하는 거는 정이 없다라고 조물주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뭔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더 얻어내셨어요. 다개월 상품을 구입했을 때 적용되는 할인에서 10% 추가 할인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쌉니다. 네, 그러니까 신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신상 라인업 모든 제품 하나 플러스 원 증정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다개월은 10% 추가 할인도 한다. 그렇습니다. 연말 건강을 챙기는데 로아스웰이 일조하겠습니다. 오로지 XS몰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보충제를 평상시에 드시고 있는 분들도 지금 윤석열의 영향권 안에 계시거든요. 네. $1 환율이 요동을 쳐서 아, 그럼요. 네. 예, 헬창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아이허브가 이제 지갑을 막 도륙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WPI를 액세스몰에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집회에 오래 나가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중요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근손실. 네. 걱정되는 많은 분들 액세스몰에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도시데이터 연구소입니다. 2개의 여론조사를 정리해 보면서 한번 저희들 나름의 추론 방식을 앞으로 만들어가 보려고요. 근손실 중요하죠. 그렇죠. 네. 개엄 후에 1차 탄핵 부결 직전에 발표된 6일의 여론조사 그리고 한 번 이제 부결이 불성립이죠. 불성립이 되고 나서 네. 다음번 이제 탄핵 표결을 하기 직전 13일의 여론조사 둘 다 금요일입니다. 네. 보통 한국갤럽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네. 금요일 아침 10시에 나옵니다. 갤럽은 원래 정기조사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조사는 내란의 밤 전후로 나눠졌죠. 그래서 그렇구나. 금요일 아침에 두근두근하게 열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이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날짜 타임테이블이 있고
이 내란이 그때 걸려가지고 화요일에 시작해서 목요일에 끝나는데 첫날에는 내란과 상관없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네. 수요일 목요일에는 내란과 관계가 깊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6일 여론조사는 그리고 13일 여론조사는 탄핵 가결 직전에 발표된 네. 것이고요. 데일리 오피니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네요. 데일리가 아니지만. 그러네요. 그래서 6일 결과는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계엄 이전에 하루 그리고 이후 이틀이 반영된 숫자고 통계표에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해설에는 간단히 나눠서 적어뒀습니다. 한국갤럽 이 친절해. 디테일 재밌더라고요. 네. 예. 이전 19, 이후 13이라고 뉴스에서 잘 설명해주고 리포트 전체를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이란 내란 전후. 네. 네. 그래서 과거 이제 탄핵 패턴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 지지율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24%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태블릿 이후로 5%까지 내려갔다라는 해설도 써줍니다. 친절해요. 근데 이 5% 정도의 지지율을 찍었던 시점부터 탄핵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네. 5% 상태에서 한 달을 버틴 건데 여기서 한 달 걸렸다는 거는 국회 가결 말씀이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분명한 전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인 박근혜에게 1g 미안하다 상황이었으니까 네. 당시 민주당 원내가 지금보다 좀 더 보수적이기도 했고 당시 민주당 원내는 한 달의 시간 실제로는 한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새누리당을 설득했죠. 저인망으로. 진행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이 이례적으로 빠른 게 맞는데 이거를 또 뭐랑 비교해야 되나? 직접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아무래도 계엄은 45년 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유 우리 몇 년 전에 저거 겪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떨어진 후보의 지지자들이 난을 일으킨 거고 네. 이게 뭐야, 여기 현역 대체. 대통령이잖아. 친위.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에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암시한다는 대사가 있는데 이게 그 시사 아저씨 말씀처럼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거를 또 생각해야 되나 이게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픕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암시한다. 저희 집이 그 헬기 지나가는 경로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네. 또 산이라서 또 엄청 가까이 들리더라고요. 진짜 생각하기 너무 싫어. 저도 관악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베란다 나가서 봤어요. 헬기 네, 지나가는 저도 거. 보였어요. 네, 동작구면은 이제 다시 여론조사 얘기로 돌아와서 그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부정평가의 기저 그러니까 지지율 13, 11을 만든 거의 기저는 경제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답답하다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그 걸림돌 같은 게 요거거든요. 결국 무엇을 잘해내도 경제가 안 풀리면 지지율은 낮아집니다. 6일 결과 그러니까 내란 직후에 계엄 직후의 결과에서 4, 5일 표만 따로 빼서 이제 갤럽이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이제 비율을 구해놨어요. 네. 여기에 4, 5일 기준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는 비상계엄 사태 그러니까 부정평가에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계엄 사태가 27%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경제, 민생, 물가예요. 15%입니다. 15%. 네, 요거 다시 한번 어떻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릴까? 갤럽이 친절하게 12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12월 3일에서 5일까지 보통 원래 정해진 타임테이블대로 해놓은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옆에다 친절하게 내란이 난 이후의 이틀 4, 5일 동안은 어떻게 부정평가가 바뀌었는지를 따로 적어놨는데 3일에서 5일까지 3일을 합쳐놓은 걸 보니까 민생, 경제, 물가가 19%로 1위 네. 비상계엄 사태가 16%로 2위인데 3일날 내란 나기 전날의 여론조사 내용을 빼고 한 걸 다시 보여줬더니 비상계엄이 27% 경제가 15%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후에 총 부정평가 응답한 사람이 한 750명 정도 되는데 4, 5일에 응답한 사람이 450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경제 문제라고 말한 사람이 진짜 훨씬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그래서 이 수치가 많았다. 나오는 거죠. 인 거고 그 비상계엄 사태라고 이제 여기 이유가 적시가 돼 있는데 경제, 민생, 물가를 부정평가한 비율이 이전보다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팩터가 하나 들어왔는데도 저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사람들이 그만큼 3일날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부정평가의 기저에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시민들의 본능적인 그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매체를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되니까 무슨 사고가 생겨도 일단 저 포털의 앞부분이나 경제지에서는 주식 어떻게 움직이나 코인 어떻게 움직이나 네. 달러 어떻게 움직이나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13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의 부정평가를 봐도 경제 이슈가 많이 내려갔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건 네. 비상계엄이 워낙 큰 문제로 올라와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덜 심각해졌다는 게 아니라. 자, 13일 여론조사도 살짝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주 여론조사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한 건데 부정평가를 하신 분들 중에 49%는 비상계엄 때문에 부정평가했다고 했고 8%가 경제 얘기를 계속합니다. 질문을 보면은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하느냐고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다종다양한 이유들이 이제 계엄 하나로 수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남습니다. 그게 그런 게 이것도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네요. 보통 이게 기술인데 네. 중요한 시사 이슈들을 읊어줄 겁니다. 뭐가 제일 뭐 때문에 제일 좋냐, 뭐 때문에 제일 싫으냐, 경제야, 예, 뭐 때문에 제일 좋냐는 여러분 그 귀를 닫고 싶으시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도 있어요. 10% 긍정평가 이유 중에 22%는 외교래요. 부정부패 비리 척결이 4%래요. 근데 그거 말고 부정한다, 긍정한다 모두에 이런 질문 옵션들이 있어요. 답변 옵션들이 있어요. 모름, 기타. 그리고 퉁치는 답변들이 있어요. 진실하지 않다. 소통이 미흡하다. 독단적이다. 경험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의견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지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디테일한 의견은 비상계엄, 경제, 김건희, 국가혼란, 외교 이 5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중에 의미가 있게 사람들이 답변한 건 경제랑 비상계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남는다, 경제 이유가 남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이었던 것 혹은 아직은 국민의힘이니까 네. 정당의 경우에는 향후 행보에 신경을 저는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라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저희 이제 포고문에 전공의 미복귀시 척결이 들어갔는데 있었죠. 처단. 네, 처단이 있었죠. 그게 나름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의대 증원 때 지지율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노조 파업도 없고 외교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남는 건 저거 하나입니다. 알려주신 걸 보고 저도 표를 봤더니 이게 처음에 윤석열 정권이 시작할 때 딱 한 번 50%가 넘게 출발을 해요, 지지율을. 네. 그리고 보통 30%대, 20%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중에 반짝 오른 타이밍이 몇 번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의대 밀어붙일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지율이 최근에 갑자기 반등했던 게 성공했던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의대 정원 늘린 것밖에 없다. 라고 이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공의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리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유튜버들 빠르게 이제 담론들을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고 이번에 이제 포고문이나 연설하고 이제 유사도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셨는데 그렇군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유튜버들한테 유일하게 안 나오는 논리가 전공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네. 우리가 다 유튜버 보고 따라했고 네. 다 기무사 문건 보고 따라했고 기무사 문건은 다 전두환 보고 따라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원전 다 찾았잖아요. 네. 근데 원전에 없는 것 중에는 전공이 처단이 있다. 유일한 오리지널. 아니 이봉규가 안 말했는데 전공의 처단을 왜 한다 그래? 전공의를 밀어붙일 때 전공의를 코너까지 몰았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네요. 그래서 포고문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 얘기는 아마 우두머리 본인의 명확한 주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기 드문 우두머리의 주장.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산적 이거는 같은. 뭐 기사에서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여론조사로 돌아와서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연성 지지자일 확률이 낮습니다. 연성 지지자가 아니다. 네. 네. 이 와중에도 잘하고 있어라고 긍정평가한 사람들은 사랑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태극기 애호가이자 윤석열 사랑꾼. 네. 네. 사랑꾼. 태극기 핑. 네, 그렇죠. 태극핑들이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대답한 쪽일수록 내란이 저기 극우핑이죠. 극우핑 그렇죠. 극우핑.
많이 있다라고 답한 쪽일수록 내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한 사람 비율이 높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내란이라는 판단이냐, 그러니까 내란이냐 아니냐를 물었을 때 71%인가 그렇고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일 때 75%가 찬성을 했습니다. 4%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아,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미지근하다. 약간 미지근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약간이라고 생각하고. 네, 4%니까요. 네,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12월 2주차 그 조사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식 부분을 보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 찬성이 75%,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다가 71%. 이 4%의 갭이 있어요. 이건 탄핵 찬성이지만 내란은 아니다. 그죠. 같은 개인 중에 이거 아니다라고 누르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찬성한 분들 중에. 그렇죠. 뭐 그 갤럽은 면접이니까 대답. 근데 이런 갈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층일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내부에서 탄핵 강경 반대가 3분의 2, 찬성이 3분의 1 정도니까 뭐 사례수랑 신뢰국은 감안하면은 대충 뭐 이 정도 3분의 1 정도. 그 아주 대단한 숫자는 아니고 네. 뭐 김한장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여전히 있기는 있으나 마치 국민의힘 의총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망하면 되냐 지금. 야, 우리 지금 잘못을 인정하면 저기 이재명이 와서 너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탄핵은 하는 거야. 원래 오래 못 갈 줄 알았어. 그치만 이거 내란이라고 지정하면 보수가 괴멸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네. 적게나마. 근데 실제로 그 대정부 질의 그 직후에 했을 때도 국무위원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법적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거기서 다 뒤로 물러섰죠. 네. 그걸 바로 느낄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군요. 적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탄핵 찬성하는 사람 비율이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 의석수가 108석이니까 뭐 이론적으로야 탄핵 찬성이 30% 정도는 넉넉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대의제니까. 저 소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 국민의힘은 108석이고 108석이 국민의힘 지지자 혹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찍어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니까 국민의힘을 찍어준 사람들마저 이게 탄핵 찬성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이 말하는 비율 정도 굳이 산수로 따지면 한 30석 정도는 탄핵 가를 눌렀어야 되는데 네.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의제니까. 그래서 최근에 옛날부터도 이런 견해 많았잖아요. 아유 극한의 경우엔 주민 소환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국회의원들. 근데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를 발의하고 처리시킬 사람들도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무서워서 지금 수십 년째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해합니다. 대의제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야말로 더 당연합니다. 조사들을 보면서 이제 되게 선명하게 보이는 수치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의외로 조국혁신당입니다. 혁신당이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뭐 이거는 일전에 여러 번 조사나 뭐 선거 결과나 여기서도 많이 나왔지만 가장 강력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분들은 의견 유보가 없습니다. 탄핵 찬성이 97%. 네, 반대가 3%. 부정평가 100%. 우리는 지금 저 탄핵 찬성 여론만 정당별로 보고 있는데 네. 탄핵 찬성 여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조국혁신당 지지자나 같습니다. 97대 3. 근데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 100%. 100%. 이게 내란이라고 보십니까? 100%. 네,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뭐 보통은 20석 원내 교섭단체 넘어가고 최소한 그 정도 닫고 이래야 그 정당의 지지자라고 누른 사람들이 다른 질문도 답할 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막 1명, 3명 이렇게 나오면 해석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그 숫자가 넘어가는 정당 아닙니까? 저는 전국조사했을 때 개혁신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이 조사에도 의미 있는 숫자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100%의 여론 나오고 이렇게 단일 대우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개혁신당은 지금 내부 분란이 있고요. 일단 당대표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내부 분란이 있을 정도인데 지지자들도 의견이 서로 다를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뭐 원합니다만 뭐 정의당이나 지금 원내정당,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예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의 지지자들도 100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보니까 99.1, 뭐 98.2 이렇게 나오네요. 예. 잘못 눌렀을 수도 있겠지만. 조국혁신당의 단일 대우는 티나게 단단하다. 이게 갤럽은 면접이기 때문에 네. 잘못 누를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군요. 대답이에요. 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그룹이 쉽게 와야 되지 않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통 신호를 언론에서 읽는데요. 소위 중도라 불리는 언론들이 이 정당이 누구와 합종연행할 것이다. 이 정당이 누구와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거든요. 펄쩍 뛰면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한다고 했냐. 근데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은 그러지 않죠. 그건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러고 지나가죠? 그렇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너무 작은 말투로 지나가니까 기자들도 표제로 못 써요. 이건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반대 사례로는 안철수가 있었죠. 네, 조국혁신당은 독특하다. 현재까지. 그리고 좋은 여론조사는 항상 지지율 말고 다른 걸 더 물어봅니다. 이 국면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 이런 게 아니라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저번 주 금요일은 13일은 계엄 찬반 내란 여부가 맞냐. 그다음에 이제는 다 잊혀진 이름이죠. 한판 운영한. 네. 그래서 현 국면의 주요 인물인 이제 한덕수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네 분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신뢰도일까요? 뭐 지지도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을 호감도. 믿을 수 있냐? 네. 호감도에 더 가깝죠. 정치인에게 뭐 신뢰는 중요하니까. 네. 네. 뭐 물론 하입이 좀 있죠. 그 우원식 의장이 가장 신뢰도가 높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하입이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보통 언론의 입장에서 이걸 평가하는데 언론은 맨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네. 잘 몰랐던 사람이 좋은 일 하면 갑자기 좋아합니다. 그죠. 예, 이건 이재명 디버프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많이 벌어갔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신뢰한다 56%. 네. 정치인 신뢰도 평가에서 50% 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하입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 한덕수 총리, 한동훈 전 대표 순인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이거는 지지하냐 아니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네, 대선 주자니까요.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고. 네, 이 조사에서는 13일 여론조사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56%, 이재명 대표 41%, 한덕수 총리 21%, 한동훈 전 대표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하위권 둘이 있고요. 네, 중위권 둘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한덕수 현 총리입니다. 그렇습니다. 60%가 넘어요. 거의 조국혁신당에서 이재명 대표 신뢰하는 것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 총리를 지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물론 이번 주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번 주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 질문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윤석열은 그쵸. 지나갔으니까 네. 한덕수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한덕수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쟁점이 되었던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은 고사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한덕수 도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여당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항상 이제 갤럽 조사에서 항상 나오는 것, 항상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 중에 이제 차기 정치지도사 선호도를 조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제가 이야기를 전에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거 한국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예측하는데 가장 의미 없는 정보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빼고 사브리나 카펜터를 집어넣어도 의미값의 무게감이 달라지지 그쵸, 않을 것이다. 임명웅, 이영지, 송가인 뭐 이렇게 구성을 해도 비슷할 것이다. 하고 이재명. 이재명. 네. 특히 RM. 특히 대선까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는 더 그래요. 이제 최근까지 여당이었던 뭐 아직 여당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당이었던 거. 네, 원내 2당. 네. 원내 2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올해 3월에 24% 찍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새미래 대표인 이낙연 전 총리는 2020년 6월에 28%를 찍었어요. 정말 의미 없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지난 정권 기간 동안 미래의 차기 대선 주자로 그 여론조사 돌릴 때 1위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이낙연 총리였어요. 이때 나머지 후보 다 합치면 21%였어요. 압도적이었네요. 의미 네.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 합친 것만큼보다 더 네. 나왔어요. 이 당시에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는 네, 1%였습니다. 전에 이제 여론조사 얘기할 때 여론조사 자체의 스포일, 그러니까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명태균 이야기랑 또 이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러면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그룹하고 받지 않는 그룹이 갈라집니다. 표본 자체가 오염이 된다.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좌에도 있고 우에도 있겠죠. 선거를 불신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사전투표하는 집단이 더 극단적으로 갈리고 당일 투표랑 사전투표 득표율 차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더 강하게 날 거예요. 그룹 차이가 클 거기 때문에 뭐 규모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태극기 애호가가 10% 내외 정도의 소수 그룹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기존의 정보, 시스템 혹은 언론, 여론조사 등등을 극단적으로 불신하게 되면 이 집단이 여론조사에 과연 잡힐까? 안 잡힐 겁니다. 극우핑들은 네. 점점 더 숨어 들어갈 수 있다. 제도권에서 기존에 조사하던 방식으로는 안 잡히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가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가 그 구구핑들에게 영향을 받는 정치인들의 선택에는 좀 더 영향을 덜 미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마저도 우리는 여론조사 안 보고 네, 내가 오라. 그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지지율이 떨어졌네, 어떻게든 해야 될 생각을 안 하게 될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이 지난번 총선에 비례에서 2.25%인가 받았어요. 네, 2.25. 예, 무시무시한 수치죠. 근데 그 전에 여론조사할 때 그 정도 근처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샤이죠. 상당한. 물론 2, 3% 정도의 규모는 여론조사로 잘 안 잡히는 게 맞긴 해요. 맞긴 하는데 그나마도 더 숨어들 확률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표본 오차를 안정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있겠네요. 또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언론 혹은 유튜브 채널, 미디어 혹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여론조사들에는 여기는 전화 받아야지 라고 이제 그쪽에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저는 지금까지 데일리 안에서 하고 있나요? 그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그쪽 자료를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네. 하우스 이펙트가 영 다를 테니까.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다른 여론조사들이랑. 그래서 나중에 뭐 이봉규 TV라든가 뭔가 극우 유튜브들에서 돈 모아가지고 이런 매체 하나 하지 않을까, 여론조사 같은 거 싶기도 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렇게 이제 형성된 에코챔버에서 우리가 옳았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이펙트의 힘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네. 이거를 뭐 어떻게 깨야 되는지 이전에 깰 수 있나는 모르겠어요. 현재의 메이저 업체들도 그런 건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손쓸 방법이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으니까. 네, 손쓸 방법이 없다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업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누가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빨리 끊으면 안 된다고. 네. 이건 아마 그 벨빅 클럽장께서 좀 잘 아실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벨빅이 잘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걸 잘 알까요? 벨빅 보면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뵌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선거 부정론자. 네. 네, 이건 알 것 같네. 네, 일렉션 디나이얼리스트들에 대한 기록이나 대응이 미국에서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공부해봤더니 역사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통이 있습니다. 네. 선거 부정의 끝은 파시즘하고 독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그 디나이얼리스트들은 있지만 독재를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 점이 다르죠. 이게 독재를 꽤 경험해 본 우리랑 달리 내성이 없으셔서. 그렇죠. 그래서 왜 어떻게 의회로 서들어갈 수가 같은 생각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맞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미국의 의사당 난동 사건은 미국 사회 전체가 얼마나 순진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바보들이 들어와서 금방 나가겠지. 네. 총이야 누구나 들고 다니는데 쏘기 하겠어.
정도의 그쵸. 생각만. 생각보다 그 미국의 많은 선거제도 포함해서 그런 정치 관련된 제도들이 좀 그런 선의에 기대서 규율에 기대서 빨리 비공식적인 고치지도 거에 대해서 않고. 네 굴러가고 예, 누가 나서서 용기 있게 이거 개정해야 된다는 말도 못하고 네. 그 점에 있어서는 마치 일본의 도장 찍는 기계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렇죠. 겁나 옛날 걸 리뉴얼하지도 않고 그냥 적응해 나가고 사는 거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제도를 제대로 두지 않았다가 네. 많이 피를 봤기 맞아요. 때문에 제도를 열렬히 고치고 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내일 이 시간에 내란 FAQ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내란 진상조사 단장을 하면서 그 와중에 법도 내놨어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온라인으로 모여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그죠 하고 법을 있죠. 지금 입안을 지금 한 걸로 알고 네네네. 있습니다. 우린 열심히 고쳐요. 왜냐하면 죽어봤거든요. 맞아요. 내란 때문에. 그 탄핵안 무산 표결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에 놀라는 외신도 있었죠. 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의 설명을 더 요구하긴 합니다. 한국에서 독재와 국권 상실을 오랫동안 겪어봤던 어르신들이 왜 박정희, 이승만 그 진범들을 그리워하는가에 대한 왜냐하면 트로피코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민중은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겁니다. 이건 공화정의 당연한 비율이다. 일렉션 디나이얼리스트는. 네. 다만 미국인들이 좀 더 순진한 것 같다. 선거 부정론자를 정의하는 방법을 정리해 오셨어요. 이거 어디서 보았어? 그 일렉션 디나이얼리스트를 정리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번역하신 네, 거죠? 그거 이제 그냥 기계 번역한 건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선거 부정론자를 정의하는 방법.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 정리한 거 네. 아닐 겁니까? 미국의 정리죠. 선거 거부자로 자격을 얻으려면 후보자 또는 현직 공무원은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번역도 재밌다. 선거 거부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자 신청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해야지 얻을 수 있는 자격 같아요. 이거 마지막에 동의하고 $25 내야 이거 서티피켓 주고 그런 것 같은데. 2020년 대선에서 합법적인 승자인 바이든 대통령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거짓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 보도자료, 언론에 대한 논평 등을 통해 20년 대선 또는 이후 선거 주기의 합법성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음모론을 조장합니다. 선거 사기, 유권자 사기, 허위 정보 또는 거짓말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근거로 2020년 대선 결과 또는 후속 선거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증을 거부하거나 여기서 인증이란 인정이겠죠. 인정을 거부하거나 선거 관리자에게 인증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합니다. 20년 대선 또는 그 이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공모나 근거 없는 법적 일원에 근거하여 결과를 뒤집으려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원, 선거 이후 악의적이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원, 선거 기간 중 이후에 스탑 더 스틸이 후원하거나 브랜드를 내건 이벤트나 집회를 홍보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스탑 더 스틸이라는 음모론자 단체가 있나 봐요. 결과가 인증되고 공식적으로 감사받았거나 여러 가지 법적 도전에 직면한 후 20년 대선 또는 후속 선거의 경쟁에 대한 감사를 요구. AI 번역 툴가 좀 있습니다만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헬마우스하고 이걸 정리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퀴어논들이 네. 그들만의 세상에 살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 중에 일부는 피자게이트 문제를 발발시킬 만큼 언론에 그러니까 우물에 독을 풀듯이 언론에 거짓말을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근데 네. 한국 당선이 됐잖아요. 이겼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대체. 그 선거는 아니다라고. 그 선거 음모론을 못 읽는 상황도 이게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비슷하죠. 윤석열이 당선됐는데도 선거 부정론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희 녹음 전날에 그래서 정강훈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그 선거는 아니다라고 타이틀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 빼고 네, 그럼에도 빼고. 불구하고 이겼단 건가요? 이게 총선 모르겠어. 부정선거 주장한 정광훈 윤 당선 물었더니 그건 아니야. 그거 자세히 구분해야 되는 게 거기서부터 또 기술적으로 두 파로 갈려요. 네. 그건 공정했다. 윤석열이 당선된 건 공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네. 공정하게 했으면 그건 0.7%로 이기지 않았다. 그죠. 네. 그죠, 17% 차이로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두 부류로 갈립니다. 맞죠. 선거 부정론자들이.
그리고 그 17%뭐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이만큼 이기고 있어를 형성했던 그 여론의 스피어를 형성했던 여론조사는 명태균으로부터 나왔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게 부정이었고 그래서 그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싫은 거예요. 1인 1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이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음모론이 민주주의 완전 부정보다는 네. 조금 더 여론에 먹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거 부정은 그 다음이 계엄이나 파시즘이고 파시즘 다음은 독재죠, 당연히. 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네. 숫자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로 보셔야겠습니다.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이번 사태가 확실하게 그래도 증명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받아 쓰는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숫자를 조작해서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데서 나온 숫자를 못 믿어요. 그죠? 내가 컨닝해서 네. 점수 받았으면은 남들도 컨닝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쟤는 컨닝을 잘했나 봐.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명태균이라는 말씀인 거고. 네. 뭐가 나온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맨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할 때는 언제?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정권 바뀐 다음에 저 사람들이 왜 내로남불이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내 로맨스가 거지같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프에 들어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네가 더럽게 살기 시작하면 남들이 다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네.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조작된 정보로 이득을 보고 그리고 그게 다시 여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네, 루프네. 네.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무한 루프. 네. 그냥 여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아. 내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가 무조건 옳아. 그 명태균 타고 당선된 사람이 봤을 때는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유, 이재명한테는 더 큰 명태균이 있겠는데? 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통할 수가 없는 게 설득할 수가 없는 루프가 돼버리네요. 아, 그래서 첫 번째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77%가 기이하다고 보수 언론이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걸까요? 제가 좀 뭐 과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조금은 지친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10년간 XSFM과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XSFM의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의 마지막 오프라인 만남,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 2. 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 옆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야? 너네 집 앞.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꾸룩꾸룩 광고를 하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편한 크리스마스가 다행히도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자꾸 저 조물주가 탄핵이 됐다, 조금은 그쵸? 마음 편하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네. 경제를 이유로 탄핵시켜도 되는 게 이 군사반란 네. 일주일 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멈춰져 있다는 지표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장사 제로로 했습니다.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조물주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제발 화를 푸세요라고 조선일보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를. 네. 네, 뉴스 그만 보고 크리스마스에 집중 좀 제발 하자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부터 보셔도 여전히 윤석열은 역적이고요. 네. 그럼요. 잠시 액세스몰에 들러도 좋아요. 그럼요. 마음 편히 들러주세요. 크리스마스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 선보였을 때 만드는 비법을 궁금하게 했던 브라우니도 돌아왔고요. 저 이거 되게 주문하고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브라우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번엔 또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서 큐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꾸덕한 브라우니가 브라우니가 한 입에 먹기 좋은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또 꾸덕하면은 앞니에 베어 먹을 때 굉장히 묻거든요. 저는 네. 큰 찹쌀떡이 싫어요. 그런 이유로 브라우니도 좀 작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꾸덕한 질감의 것들은 한 입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카롱 4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향기 물씬 나는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버터와 프랑스 코코아 파우더가 어우러진 월드와이드한 맛이에요. 네. 선물로 이 패키지를 사고 꾸루꾸루의 다른 제품도 함께 사서 무료 배송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 기준을 금방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크리스마스 모임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네. 송년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뭐 여러 단위의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 여러 개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에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 때 집에 와가지고 먹을 게 필요합니다. 질러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유효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패키지. 네. 꾸루꾸루 크리스마스 패키지는 21일까지 주문을 하셔야지 24일 도착이 가능합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둘러 주세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윤석열의 마지막 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민아하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의 구성, 그러니까 실제로 주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휘둘러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구성을 어떤 숫자로도 좀 엿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네, 시작은 다시 여론조사입니다. 13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결과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전부 다 긍정평가가 10% 이하예요. 아하. 그 말은 60대부터는 다시 오른다는 얘기죠. 17%.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20대에서 최저입니다. 3%네요. 네, 이거는 계엄 직후에 6일 조사부터 이랬습니다. 뭐 지지난주 나온 여론조사들이 몇 개 더 있는데 네. 이것들도 보면은 뭐 성별로 20대 남성이 조금 더 나오거나 그런 결과들이 있긴 한데 적어도 계엄 선포 이후 내란 국면이 되면은 성별 차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요. 네, 20대도 완전히 버렸다. 네, 물론 지금까지 이제 20대 남성이 이번 정권을 상대적으로 긍정평가해온 이력들이 있는데 뭐 저는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아직도. 그렇죠. 지금 국면에서는 명백하게 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제압당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한 대통합이에요.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에 있어서. 네. 2대 남녀 통합. 네, 대통합이에요. 이거는. 윤석열이 싫다. 지난 몇 년간 못 보던 장면이긴 합니다. 네, 최근 10년간 못 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역시 쥐불놀이가 전통문화인 게 아니고 괜히 전통문화인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광란의 칼춤은 20대들이 이제 윤석열을 불태우면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쥐불놀이 할 때죠, 절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시위 참여자들을 분석하는 데 쓰였던 데이터가 생활인구라는 데이터인데 그렇더군요. 네, 여의도를 오가는 생활인구 뭐 이런 거 순간적으로 네, 맞습니다. 특히 뭐 이제 특정 시간대에 그 뭐 서여의도 혹은 국회 앞 여의도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연령대에 누가 어디서 왔고 뭐 이제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몇 개 나와서 이제 많이 공유가 됐고 사람들께서 이제 다 많이 봤는데 생활인구 프로젝트를 제가 아주 약간 관여한 적이 있고 그래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건 아니고 네. 알고리즘 약간 하고 이제 스키마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연령대 뭐 구간으로 나눌 건지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개하고 제공할 건지 이런 거에서 약간 관여했는데 신선 소장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그건 신선 소장이 겸손하게 굴 때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얘기를 어렵게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거랑도 많이 변했고 업데이트도 돼서 이제 이거 봐. 나는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튼 이 생활인구 데이터가 꽤 괜찮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관여해서는 아니고 네.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 돈 많이 들인 데이터다. 네. 돈 많이 들인 데이터에 난 참여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현주 인구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정치예요. 이거는 LTE 데이터, 그러니까 이건 홈페이지에 그 로직 공개돼 있는데 LTE 데이터를 바탕으로 KT 시장 점유율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으면 KT를 좀 덜 쓰고 그 연령대 많으시면 KT 많이 쓰고 이런 게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 전 KT가 아니긴 하네요. 한국통신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동네 이제 거주 인구, 뭐 대중교통 승하 차량, 뭐 특정 이벤트 이런 것들 그 상주 인구, 현주 인구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을 여러 개 반영해서 특정 시점에 거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스냅샷, 그러니까 딱 단면을 찍어서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요즘에 이걸 제일 많이 자주 찾아보는 관공서가 군청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축제 때 네. 순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이걸 뭐 이 다른 말로 하는 말이 뭐였더라? 추계 인구라고 하나? 뭐 추계 인구랑은 조금 다르고 그런가요? 네, 아무튼 뭐 지방 소멸 대응하는 그런 얘기할 때도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된다,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말고 네. 내가 이번에 야심작으로 내놓은 축제를 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몰렸느냐 이런 네. 거 볼 때 많이 쓴다고. 네네네. 그거를 뭐 이제 아까 권조 에디터님하고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셀 때 그러니까 유동인구라는 개념이 있었고 유동인구는 말 그대로 이제 플로우인데 사람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특정 시점에 이거를 그 서울 시내 뭐 한 몇천 개 지점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개수기로 셌어요. 찰칵. 그 찰칵 세서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아 평일 뭐 낮 2시에는 사람들이 여기 이 정도 흘러다닙니다. 라는 자료를 이제 꾸준히 만들어 왔던 이력이 있는데 네. 그냥 지나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생활인구라는 뭐 이제 그 통신사 데이터가 어차피 한국의 이제 휴대폰 보급률이 100% 넘어가니까 거의 100%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추정하는 뭐 로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로 아마 시작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인구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 PD님이 말씀하신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간 상주 인구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와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천에 살지만 출퇴근은 서울로 하고 네. 뭐 이제 이번에 그 김포 통합 때도 이제 이 얘기 많았는데 그렇죠. 뭐 김포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그래서 언론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평생 김포에만 살았다는 동네 사람들 인터뷰하고 다녔죠. 난 서울 안 가는데. 네. 그게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주말에 보통 이제 한국이 대개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뭐 도서 지역 빼면은 보통은 이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 동네 축제에 온 사람이 얼마인지 혹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발했는지를 원래는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설문을 받았어요. 축제를 할 때. 근데 그걸 하는데도 예산이 또 따로 들고 이 정확도가 높지도 않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 데이터는 이 사람들이 그 집 주소를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몇 살의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추정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아 그럼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하면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간 상주 인구가 이만큼이면 되니까 우리 예산 깎지 마세요라는 논거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로우 데이터로 적은 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효율이 높은 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아 돈은 든다. 네, 돈은 듭니다.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 아무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위에 누가 얼마나 나왔는지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뭐 작업하신 분들 성함 보면서 이제 아 다 아는 사람들만 했는데 아무튼 데이터냐 공개된 데이터고 특히 이제 서울시 거는 공개된 데이터고 그렇군요. 뉴스타파에서 빠르게 잘 정리를 하셨고 MBC에서는 이제 분석하고 시각화 되게 재밌게 예쁘게 잘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기서 아마 그 20대 30대 여성 비율이랑 분포 보여주는 강조하는 작업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2017년 1월부터 있어요. 그래서 꼭 이번 시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위에서 이벤트에서 측정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뉴스앤조이에서 지난 10월에 기독교 반동성애 시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오 재밌겠다. 얼마나 왔는지에 대한 기사를 내기도 했고 그러게요. 재밌겠다. 네, 2019년 조국 시위 때 이제 광화문 서초합 시위 규모를 비교했던 기사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 다른 분들이 작업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4에서 5일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당장 어제 몇 명 왔어에 대한 대답은 못 하는데 이렇게 복귀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제 피크 타임하고 평균 체류 시간 계산하면은 참가 연인원 구할 수 있으니까 뭐 100만 명이냐 15,000명이냐 이거는 주최 측 참가 측 둘 다 이제 이 얘기는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거 10배가 차이 날 일은 이제 없겠군요. 사실 집회 참가 인원 측정하는데 더 쉬운 거는 특히 서울은 더 쉬운 거는 경찰인데 경찰은 전세버스 상경하는 사람 규모도 파악 가능할 거예요. 버스 대수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 써서 오기 때문에 대중교통 교통카드 데이터 이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뭐 하기 싫겠죠. 그럼 뭐 100% 원래 추산하던 것보다 많이 나올 테니까요. 또. 뭐 그럴 것 같지만 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위 그냥 탄핵 가결 전이죠. 14일 시위요? 12월 7일 시위. 7일 시위. 7일 시위 때 그날 이제 무산된 날 피크 때 기준으로 시위에 온 20대 초반 후반 여성 인구가 각 3만 명 정도입니다. 12월 7일 기준으로 보면 2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네요. 네, 이 표가 되게 많이 화제가 됐죠. 네. 아직 그 가결날 시위 데이터는 안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거보다 더 나왔을 거고. 제가 어제 잘못 말했네요. 진짜 압도적으로 많네요. 네. 그 가결날 말고 그 무산된 날 그날 나온 20대 초반 후반 여성 인구가 각 3만인데 서울의 20대 초반 여성 인구가 28만, 20대 후반 여성 인구가 41만입니다. 이분들의 10% 정도예요. 서울 사람만 온 것도 아니고 네, 하지만 서울 사람만 온 건 아니지만 다만 그때 그래서 제가 네. 그 서초동 29년에 집회 가서 느낀 거였거든요. 살다 집회 많이 다녀봤고 이 60만, 70만, 100만 이렇게 추산하는 집회들도 가봤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근데 그거보다 많은 거예요. 100만이라고 그렇죠. 해도 인구의 2%가 뭐 할 말이 있어서 같은 장소에 모인 건데 이게 쉽다고? 10% 한 세대의 10%가 온 거죠. 네, 한 세대 10%입니다. 여성의. 네. 네. 적극적 정치 주체로서의 20대 그리고 30대 여성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아이 그니까요. 그 얘기도 어제는 좀 못했는데 네. 집회 오래 나가 보면 알거든요. 성비 원래 이랬어요. 10년대 후반부터 원래 이랬어요. 뭐 촛불 소녀 막 기특하다 뭐 이런 말 예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기특한 줄만 알고 계속 네. 앞에만 봤겠지 무대만 봤겠지. 실제로는 기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 많은 게 문제였는데 그 사람들이 자라서 지금 20대 30대가 된 거고 그런 거야. 이 그룹의 투표율이 더 높다고 꾸준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봤을 뿐이죠. 이번 시위는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쇼앤프루브 하신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왜 20대 남성들이 밖으로 안 나왔냐? 이건 뭐 데이터로는 분석 안 됩니다. 네,에 대한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쇼앤프루브를 말씀하시니까 잠깐 그게 응원봉이라는 게 다 같이 촛불 들 때랑 봉 들 때랑 눈에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16년 시위랑 네. 24년 시위랑 사진 비교해 보면은 색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 네. 20대 여성에 비해서 20대 남성은 12월 7일 자료로는 5분의 1이 좀 못 미치는 정도 수치로 잡히네요. 네. 대통합이 됐는데 왜 밖으로 안 혹은 못 나왔을까? 이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해석 되게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네. 뭐 군대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도 어제 떠들었습니다. 네. 커뮤니티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 얘기도 했었죠. 네. 정확히는 커뮤니티의 성향과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였지만. 네. 뭐 아무튼 여성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단초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20대 남성 투표율하고 여성 투표율이 거의 10%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여성이 그만큼 높아요. 20대라고 통칭하면은 투표율이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뭐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네. 수치 자체가 낮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낮은 게 아니고 한국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선 때 높은 투표율에 선거가 되면은 50대 투표율하고 20대 투표율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접을 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 투표율은 지역에 따라서 같은 지역의 50대 남성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이거 되게 진부한 얘기인데 이제는 이렇게 누적된 맥락 안에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대의 투표율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민주화운동 시기에 다른 어떤 나라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높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꼰대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해진 수치로 낮아졌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기자들이 그거 가지고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게 타박하던 시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는 생각 많이 안 했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관위에 가보면은 매 다 전국 단위 제가 항상 선관위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훌륭해요. 이번에 선관위가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엄청 화내면서. 네. 선관위에 가보면은 그 매 전국 단위 선거마다 투표율 분석 자료를 올려둡니다. 네. 선관위 자료실에 가보면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분석 자료가 2002년 대선이에요. 그래요? 네. 오래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제대로 뭔가 선거가 되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이제 행정전사나 뭐 이런 네. 것들 다 이제 뭐 사회적 배경이 있으니까 20대라고 통칭을 하면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02년 이 시기에는 남성이 높게 나왔었어요. 남성 와. 투표율이 높게 그러네요. 나왔었어요. 22년 전 대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인데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다 10.8% 더 많이 투표를 했어요. 네. 63.1, 52.3. 근데 여기에 착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10세 단위로 끊어서 이제 비교하는 자료가 보도 자료로도 많이 나오고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 투표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보려면은 20대 전후를 잘라서 봐야 돼요. 아, 그러네요. 이 2002년에도 다르네요. 네. 20대 후초반이랑 후반이. 남성 20대 초반은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기 때문에 남성이 높게 나오는 게 맞아요. 군대에서 투표를 시키니까요. 네. 와. 현역병의 90% 정도가 20에서 22세 사이에 입대를 합니다. 그렇죠. 사병 규모가 많이 줄어서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완전 그냥 픽스된 자료가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병 규모가 많이 줄어서 작년에는 48만이었고 20년 전에는 69만이었습니다. 다 남자죠. 네. 현역병 입영이 징집하고 모집 합쳐서 이제 20년 전에는 연 25만쯤 되고 2년 정도 2년씩 공부를 했으니까 당시엔 아마 사병이 50만 정도 됐을 거예요. 아, 50만 명 사병은 유권자의 1%를 확실히 뛰어넘습니다. 네, 무조건 투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네. 작년 재작년에 입영 인원이 18만 정도 되니까 최근에는 조금 더 줄었으니까 또 그 복무 기간이 네. 30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20대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게 맞죠. 네, 훨씬 빠릅니다. 네. 아무튼 그 군대 있을 때 투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사람들은 무조건 트럭을 태워서 투표를 보냅니다. 네. PD님은 가보셨나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완전 말년 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체육관에서 커피 부어 먹는데 비싸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커피가 300원이나 하지? 아. 네? 왜냐면 부대 안엔 100원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두 가지 차원에서 먼 이야기네요. 그리고 뭐 이제 체육관 선거라고 농담. 저는 체육관 선거. 저는 지방선거 한번 투표하러 나가본 적이 있죠. 그때 그 생각했어요. 지선을 평상시에 다 투표하러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지선은 전국선거 중에 투표율이 제일 낮잖아요. 네. 다 나와서 하는 걸 봤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총선의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 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08년 총선에서 20세에서 24세는 남자가 40%, 여자가 24%예요. 근데 25세에서 29세는 남자가 26%, 여자가 26%. 거의 동일합니다. 아, 그러네. 군대 간 남성의 투표율을 봐야 되네요. 40.9에서 23.4로 줄었다는 거는 진짜 군대라는 용인이 명확히 없으면 안 되는 얘기긴 하네요. 버프가 있어요. 네. 그러나 20대 후반부터는 항상 여성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2002년에도 이미 그랬고요. 전국 모든 시도에서 그렇습니다. 이미 20년 넘었어요. 젊은 여성은 최근 20년간 정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걸 읽었어야 되는군요. 그러네요. 이 얘기를 해준다고. 예, 군에 지금 있는 장정 20대 초반 남성의 투표율은 100에 수렴할 수 있다. 뭐 가서 나 안 찍을래요 하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가 옆에 점을 찍든지 뭘 하든지 그래도 투표에 참여는 하죠. 그렇죠. 20대 초반 구간에서 항상 남성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근데 이 패턴이 변화하는데 두 번의 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대선이에요. 그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총선까지만 해도 20대 초반 남성 투표율이 10%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여성보다. 네. 근데 같은 해 대선에서 2%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어요.
군대 버프가 있는데도 이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이 정도 줄어든 차이가 유지되다가 17년에 19대 대선에서는 성별 격차가 뒤집힙니다. 군대 버프가 있는데도 뒤집힌 거예요. 그러네요. 군대 버프가 있는데도 4%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역대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이때고 그 이후로는 20대 초반 구간 여성의 투표율이 더 높아요. 추세가 이어진다. 네. 격차는 더 커지고요. 올해 총선에서 7%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7%. 네. 뭐 20대 후반은 볼 것도 없고요. 그러면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이 제대를 하면 진짜 투표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네요. 20대 후반이 올해 총선이 남자가 45.6%, 여자가 58.2%. 뭐 시도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젠더 연구자는 아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기점을 2016년, 17년으로 봐요. 강남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별 분리가 되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저 시기를 전후해서 20대 여성의 데이터에서 튀는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정치 성향이라든가 네. 뭐 지지 정당이라든가 꼭 정치 영역뿐만이 아니라 네.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전출입 패턴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뭐 김태선 의원실하고 작업했던 이직 패턴 같은 것도 그렇고 국회의원실들이 간혹 신선 소장을 부릅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서로 아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투표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한국 그리고 서울의 정치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투표율이 10% 더 높고 그리고 전체 인구의 10% 정도다. 네, 20대 여성의 10%. 그 세대 구간의 10% 정도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아마 초반 시위에 주저앉고 달려 나온 사람들은 저 10%에 속하는 친구들일 겁니다. 그러네요. 더 절벽하고 더 강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행동할 준비가 된 시민이죠. 이게 정말 숫자로 보면 확실히 뚜렷한 게 네.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성별 분석이 지난 총선으로 보면 성별 구분이 40대가 넘어가면 무의미해요. 그죠. 비슷하죠.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뭐 2% 차이. 네. 근데 18세부터 39세까지는 너무 중요해요. 거의 핵심 팩터입니다. 야, 차이가 너무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이제 건조 에디터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응원봉 이야기. 이거는 그냥 그 분석가라기보다는 그냥 시민의 입장으로 저는 이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데 익숙한 집단하고 정치 참여가 결합할 때 생기는 폭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팬덤이죠. 근데 지금까지 팬덤 정치라고 통용되는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제 사견인데 정치 영역에서 팬덤 정치라는 단어가 특정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비판하는 데 쓰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들은 그 의미를 담아서 즐겨 쓰죠. 뭐 당연히 맹목적인 지지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불러오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전 이게 특히 그 개딸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여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데 자주 쓰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맹목적 지지 플러스 그거에서 나온 행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팬덤 정치라고 하는 네. 뭐 문자 폭탄이라든가. 네. 제 질문은 팬덤 정치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맹목적 지지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떤 정치인이든 나를 맹목적으로 지지를 좀 순화하자면 이제 강하게 사랑해줄 사람들을 항상 필요로 하는데 어떤 시기에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때로는 비합리적일 것처럼 보이는 지지는 항상 있어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술적 개념이 제한된 합리성인데 제한된 합리성. 네.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아마 그 그룹 안에는 합리성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동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인데 네. 저는 푸바오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날 14일 집회에 제 옆에 푸바오 봉을 든 친구가 같이 가긴 했지만 괜찮아요. 네. 그리고 푸바오가 되어서 나타난 사람도 있었지만. 네. 저는 농담곰을 좋아하기 때문에. 2D파다. 3D 곰이 아니라 2D 곰이셨다. 더 철든 사람이거나 팬덤을 혐오하거나 나는 누구의 팬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그냥 네. 다른 곰의 팬이라는 얘기. 그렇죠. 네.
근데 푸바오나 야구 선수 혹은 야구팀 뭐 그도 아니면 캐릭터 아니면 또는 그냥 무언가 사랑하는 거를 대하는 자세랑 정치인이나 정당을 대하는 자세랑 마음은 서로 달라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를 수 있나? 어느 한 쪽이 우월한가? 그냥 이거 질문입니다. 당연히 다르긴 할 텐데 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아직 답을 못 내리겠어요. 물론 푸바오한테는 예산 심사를 시킬 수 없다는 차이가 있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농담고문 국적도 다르고. 그렇죠. 푸바오도 다르죠, 국적은. 이제 뭐 특정 연예인이나 야구팀을 혹은 야구 선수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뭐 제작사나 야구팀 혹은 연예인이 뻘짓을 하면 탈덕도 하고 욕도 하고 제대로 하라고 팀도 욕하는데 뭔가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런 식의 팬덤이라는 게 되게 소비자 정책성이라고 비판을 하는 쪽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노조의 행동 패턴이랑도 약간 맞닿아 있는 게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점점 그 뭔가로 수렴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TV 프로그램을 겁나 열심히 보던 왜냐하면 TV 채널이 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드라마를 겁나 열심히 보다 말고 드라마 주인공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밤새 막 전화를 받고 방송국에 그래서 시청자의 참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냥 다 진상이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진상도 많아요.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모여서 의견을 내면 진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가 훨씬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공화정을 부정하게 돼요. 사람들은 참여하다 말고 지금 한국에서 특히나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여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참여시키다 보니까 다른 어떤 권력자도 못했을 민주주의 수비를 빠르게 해줬잖아요. 시민들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지켜줬고 그것도 시민들, 주권자, 민중 전체거든요. 그 민중 전체가 덕질을 하다 말고 자기 덕질하는 분야에서 무슨 의견을 내든 그것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적어도 의견을 막아야 되는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걸 저는 이번 12월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별 이유도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듯이 이재명이 싫다는 이유로 개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팬덤을 맹목적인 것으로 부르고 싶어하던 언론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언론인이 23살이든 53살이든 그들은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엘리트주의의 함정. 저들이 다 합했을 때 우리보다 멍청하거나 사회에 해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함부로 가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지식인들은 세상의 독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딸을 이 팬덤 이번 시위에 나온 2030 여성들이랑 동치하는 건 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한 1000명 나왔으면 또 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지금 저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기계에 눌려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죠. 애초에 그리고 개딸 연령대가 절대 2030이 아닐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쪽인데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우선은 그 안에서 어떤 합리성이 돌고 있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언론인 욕하는데 언론인들도 바보 아니고 이 바닥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현장 많이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위험을 보여줬는지 가장 빨리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개딸이라는 말 입에 못 올리겠죠. 이번에는 이제 계엄 당일에 대한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엄 당일의 숫자도 할 얘기가 있답니다. 아마 당일에 이제 PD님 계셨으니까 현장에서 당연히 들으셨을 거고 계엄철폐 독재타도를 계속 외쳤어요. 구호를 2024년에 부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인지. 3일 4일 새벽 지나가던 새벽은 결코 평화롭지도 않았고 응원봉도 못 받고 싸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인스턴트하게 달려나온 사람들.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날 새벽 1시에 그 아까 이제 생활인구 데이터를 보면은 국회에는 평시 대비 3,000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22시니까 밤 10시까지는 평시 패턴을 따라가다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급격히 올라갔어요. 방송을 보고 혹은 지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겠죠. 먼저 그러니까 이제 내란범들이면 내란에 참여한 단순 가담자 포함 그들이면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준비돼서 그때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은 술 먹다가 가까운 수세로 들어갔고 의원들과 보좌관들과
거기까지가 11시, 22시에서 23시고 22시 45분에서 50분 지나고부터는 난데없는 시민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이 평시 대비 3,000명은 시민, 군인, 경찰, 의원, 보좌관들이 모두 모인 수치니까 분리는 좀 어렵겠지만 피크 때 그러니까 새벽 1시에는 약 4,300명 정도가 국회 경내랑 경계에 있었어요. 4,300명. 네. 지금까지 기사를 보면은 국회에 이제 투입된 군병력이 500명은 넘고 1,000명은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고 아주 거칠게 추정하면은 국회 경내에서는 거의 보좌관 당직자 숫자랑 1대1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당 당직자들이 같이 막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증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당 당직자들이 같이 막았다는. 네. 아무튼 뭐 190명의 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이 저 정도 사람들을 막아낸 거고. 그렇습니다. 보좌진 9명인데 그 9명이 다 나와 있을 리도 만무했거든요. 그렇죠. 네. 군인, 경찰, 의원, 보좌관, 당직자, 사무처 직원들 숫자를 빼면은 시민이 남습니다. 23시에는 국회 평시 대비 1,600명이 더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거칠게 계산해 보면은 시민 숫자랑 군인 숫자가 비슷합니다. 11시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이때 벌써. 네. 군사작전으로 모인 수와 속도보다 자발적으로 국회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와 속도가 더 많았고 더 빨랐습니다. 저도 그게 좀 묘했어요. 병력이 왠지 그냥 전쟁 영화에서처럼 막 끝도 없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거기 서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와 있으면 국회에 정지 의결, 해제 의견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럼 정교한 타격이 필요하니까 어마어마한 쪽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쪽수가 있지 않았고. 네. 근데 대충 봤더니 적어도 문 밖에서는 시민들의 수가 그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냥 밀면 이길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야, 참 빠르기도 하지. 지금 심수호 소장이 준 표에 의하면 어떤 걸 이해할 수 있냐면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늘어난 인구는 점심때 돌아다니는 여의도의 인구하고 동일한 수치가 나오네요. 거의 동일한 볼륨에. 그 풍경을 육안으로 보신 분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네. 이 기괴한 스피드. 그리고 가서도 느낀 게 정말 전투적으로 싸우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그 속에 섞여 있으면 나도 병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 서 있다는 이유로. 네. 내가 집어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무기가 되고 스스로가. 예. 그 숫자와 그 속도. 의지와 속도를 합한 벡터값 그들의. 네. 이게 국회 말고 국회 바로 앞, 그러니까 국회 주변 지역에도 유의미하게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 그러니까 1시까지 주변 지역들 다 합치면 평소 대비에 16,0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대치 상황을 다 보고 나서도 시민들이 모여들인 거예요. 네. 저도 무장한 말씀드렸죠. 군인들을 보고 1시에 우르르 모이고 있었다. 네, 저한테는 이 숫자가 제일 큰 희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전 세계 언론이 보고 가장 놀랐던 게 그날의 신속함과 열의였거든요, 사람들은. 네. 선관위랑 투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이거 여기 그냥 화나서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부정선거 들어요. 얘기를 네. 이거는 아니 적당히 해야지. 자기들이 이기면 공정이고 아니면 부정가. 그렇죠. 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의 분노를 듣고 계세요. 네, 아니 이거 선관위 연수원 뭐 이제 보내가지고 한 100명씩 앉혀놓고 교육하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예. 아니 얘기하잖아요. 구체제가 좋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주고 계셔서 도저히 얘기해도 안 들어먹을 사람들은 안 들을 거라서.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측 못하고. 한국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 시간에? 한국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코스피 한국 국장에서 돈 잘 버시는 분들이 한국 정치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데? 예. 아무튼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신없는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파 씨에도 했던 얘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모든 걸 분석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날 국회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밤에 단독 기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속보를 빨리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네. 왠지 그날은 그냥 취재하러 가는 기분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뭘 생중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갔던 것이었거든요. 군인이 만약에 왔다면 왔을 텐데 얼마나 왔지? 이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달려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저보다 정보력이 높고 빠른 것 같았고 무슨 상황이 있는지 다 알면서 오신 분들 같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부터 분석할 때 무슨 이야기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냥 두뇌가 흥미로워하는 순간이 잠깐 있었어요. 두렵다 말고. 그때 가졌던 12월 3일 밤에 가졌던 모든 궁금증과 지식 습득에 대한 의지가 풀렸던 순간은 7일 집회의 보도자료를 보다가 스케치북에 4글자를 써서 들고 온 젊은 분의 인터뷰였어요. 인터뷰 내용 기억이 안 나요. 그 4글자만 기억나요. 왜 이렇게 나댐? 넘어댐? 왜 이렇게 나댐? 그죠? 넘어댐? 예. 역시 왜 이렇게 나댐은 네. 가도부에서 크레토스가 네. 첫 번째 신한테 할 말이에요. 역시 대충 어떤 상황인가요? 현역의 MZ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 예. 뭐 돼? 내가 너같이 절대 권력에 들이대는 애들 많이 만나봤어. 그거 다 해결했다고. 라는 말은 20대 초반 개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네. 70년간 버텨온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할 수 있는 가장 위험 있는 말. 전 세계가 혹은 우리들 본인들도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위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단일 개체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강하다는 믿음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합의가 끝난 거예요 이미. 합의가 끝난 거예요. 이 10%와 달리. 그쵸. 부정선거론자와 달리. 군대의 총을 보고 왜 이렇게 나대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4글자였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걸 부정선거론자로 봐야 될지 선거 부정론자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정선거 부정론자. 부정선거 부정론자. 그러니까 저 부정선거론으로 시작했다가 선거 네. 부정론자로 끝나는 게 맞구나. 그렇네요. 예. 수미상관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오늘 왜 공이 안 굴러가로 시작했다가 네. 이 모든 게 결론이 나려면 지구가 편평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민주주의 전체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부정에 한 번 빠지면 부정선거에 한 번 빠지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였고 저 강서구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나요 이거?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내년에. 네. 사실 그 다음이 구로였는데. 아 진짜요? 준비돼 네. 있었군요. 당장 내년 4월에 구로청장 재보궐이 있는데. 그 전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식의 신탁을 받으신. 네. 하시기 싫다고 이제 쿨하게 떠나신 분이 있는데. 네. 아 그렇죠. 신탁을 받았다가 예언을 거부하겠소. 아니 그 신탁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사실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이야 네. 구청장이야 했는데 네. 주식 이러면서 구청장을 떠난 분이 있죠. 차라리 이 국면의 승자가 아닌가. 손절의 표본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손절도 하고 주식도 챙기고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인생의 승자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의 이야기는 1월쯤까지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여론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숫자 이야기로 꾸며드린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신선수장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꼭 동네 얘기로 뵐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덕질인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 공세를 버티면서 맞아요. 답변을 준비를 해왔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없는 창고를 뒤져가지고 선물도 지금 건조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언제나 뭐라고요? 저는 덕질인 부정론자죠. 네. 덕질인이 말하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박판규 변호사의 도움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김건희 윤석열의 난 FAQ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